자, 이제 제 26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303페이지에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를 일단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크게 보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 부분과 그다음에 거민 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쌍무계약과 그다음에 또 편무계약으로 나눠지는데, 자,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차문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 뭐예요? 잔금지불이죠. 그때부터 60일 이내. 자, 이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줘야지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에서도 잠깐 이런 부분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는요, 보존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고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갑이 을에게 팔았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자, 이 갑이 바로 보존 등기 의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졌으니까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쪽 넘기는 것은 뭐야? 이전 등기를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후반에 보면 보존 등기 의무는, 자, 일단은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자, 미등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 상태에서 만약에 양도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보존 등기 의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때는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된 날부터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뭐라? 보존 등기 하나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와 관련된 의무를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의무 60일 이내에 만약에 안 하면, 자, 여러분들 교재 303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가 있죠. 자, 지방세법에 취득세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가 보통 4%죠. 자, 취득과 등록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취득세가 4%인데 기본 세율입니다. 4%인데 거기서 1,000분의 20은 2%죠. 2%를 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그 2%에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보존 등기 의무보다는 이전 등기 의무에서 쌍무계약 같은 거 있죠. 자,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요걸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30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 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등기 전매와 중간 생략 금지, 이건 뭐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등기 의무 경과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중간 생략 등기 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보시죠. 여기에서 등기 의무 기간이 경과된 후에 계약 체결을 하자 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자,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쌍무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60일이죠. 그러면 그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후에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체결된 부분이 먼저 계약 있죠. 거기에 따른 등기라고 나서, 자, 그러니까 등기 의무 기간이 경과가 된 경우와 아니면, 자, 등기 의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등기 의무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60일이 경과된 경우에요. 그러면 다시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단 먼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등기를 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에 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후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먼저 등기를 하고 나서 뒤에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자, 등기 의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아직까지 6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체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60일이 안 된 상태에서 B가 다시 C와 계약을 체결해도 돼요. 그러나 먼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먼저 등기를 하고 나서 일단 뒤에 등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와 금지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금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형벌 어떻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자,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이게 미등기 전매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304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등기원인 허위기재 금지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를 증여했다든가 증여를 매매를 해서 만약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등기원인 허위기재겠죠. 자, 등기원인 허위기재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305페이지 보니까 계약서에 거민 신청이라는 부분 나오죠. 자, 이런 거민 제도는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생기면서부터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민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빈도가 뚝 떨어졌지만, 자, 그러면 거민은 일단 어디? 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거민 신청하는 건데,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했다는 것을 시군구에서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거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소재 시군구에다가 하는데 이 위임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임은 어디에다가 읍, 면, 그 다음에 동장에게 위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거민 신청을 하는데 누가 거민 신청하냐면 거래 당사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반인 거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위임을 받은 자도 거민 신청할 수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들도 거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민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민 신청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거민 신청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자, 거민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 일부와 그 다음에 또 사본 두 부를 가지고 갑니다. 자, 원본 일부와 사본 두 부를 가지고 가는데 이때 자, 원본 일부엔 자, 일단 이 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305페이지에 자,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는 지급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있을 때 개업공개사,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때 조건이나 기한 있죠. 자, 그런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원본 일부와 사본 두 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에 해당하는 거민 도장을 찍어주고요. 자, 이때는 거민 도장 찍어줄 때는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도장 찍어주는 거죠. 실제 거래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민 도장 찍어주고 사본 두 부를 접수받습니다. 두 부를 접수받아서 한 분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어디로 보낸다? 세무서로 보내게 되죠. 자, 이것이 거민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고, 자, 부동산 소재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부동산과 여기와 여기 있는 부동산을 서로 맞바꾼다, 뭐 이런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여러 개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계약을 체결하죠. 이때는 계약서 원본 한 부에다가 사본을요, 부동산 소재 숫자 A,
B, C 이렇게죠. 부동산 소재지 숫자에 한 통을 더한 숫자를 갖고 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원본안부에 4번이 여기 A, B, C, D니까 몇 부가 들어가요? 4부가 들어가죠. 그리고 검인 신청은요. 이 A, B, C 중에 아무 곳이나 한 곳에 가서 검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가서 검인 신청하면 4번, 자, 원본에다가는 검인 도장 찍어서 돌려주고요. 4번 4부를 접수받아서 한 부는 A 지역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3부가 남죠. 3부를 A, B, C의 세무서로다가 송부를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검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검인 대상과 검인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부분 교재 나와 있죠. 이게 교재에 잘 정리가 됐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보죠. 이 교재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검인 신청 대상과 아닌 것은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검인 대상은 교환, 증여. 자,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검인받아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계약, 명의신탁 해지약정. 그 다음에 가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닌데요. 가등기한 본등기는 검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검인 대상이 아닌 걸 보죠.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 체결, 거래 당사자 일반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자체면,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가 받았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교부 받았어요.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검인 대상이고, 취득 시효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 각종 권리 설정들 검인 대상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검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도 검인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검인 대상이 아닌 것과 검인 대상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검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이 검인과 관련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많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기억해 놓으라라고 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법은 민법에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는 민법에 가서 일단 공부를 해주신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주임법에 있어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된다? 적용은 일단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흔히들 일시사용임대차라고 하면 실무상에서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지역에 강의를 하고요. 지방 쪽에 저쪽 그 경상도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 쪽으로다가 강의를 나가는데 그 밑에 쪽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으로다가 강의를 나가보면 이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 용어를 써요. 혹시 말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깔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깔새 놓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깔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시사용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자, 1층 상가에 빈 데가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속옷 장사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화 같은 거 있죠. 왜? 들어와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다 팔고 쑥 나가버리죠. 바로 그런 게 일시사용임대차입니다. 주택도 이런 일시사용임대차가 있어요. 그러나 주택에 대한 이런 일시사용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주택임대차에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는 일시사용임대차 적용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자,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해가지고 직원이 거기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사는 이런 그 뭡니까? 이 법인이 이제 기숙사 용도로 해서 임대차 있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거는 법 만든 취지가 뭐예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법인들이 있더라. 자, 일단은 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방공사가 있죠.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있는 중소기업이는,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규범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일단은 적용이 된다.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있습니다. 이거는 왜 주택임대차법에 적용되느냐? 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적자 임대차 사업을 합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아주 집 없는 극빈층이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자, 임대인과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전전대, 즉 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권한을 받고 나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 500만 원, 1000만 원도 없는 서민들 있죠. 그 사람에게 가진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200만 원만 받고 다시 임대차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 임대차 사업이죠.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돼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규범법상의 중소기업 보죠. 이 중소기업규범법상의 중소기업은 자, 위에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해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이 전입신고하고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거는 법인 자체는 주택임대차법상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데요, 중소기업규범법상의 전 중소기업들이 기숙사 용도로 이런 그 주택을 확보하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법은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걸 갖다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집주인들이요 어지간해서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합니다. 내 물건에 등기부의 권리가 뭐 이상한 게 올라오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 용도로다가 주변 주택, 공장의 주변 주택을 갖다 임대차 하려고 탁 하니까 거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이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특혜를 좀 줘야지만 이런 이 직원들이 어떻게 거기서 일단 기숙사 용도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규범법에 의한 이런 중소기업은 일단은 기숙사 용도로다가 만약 주택임대차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은데 예외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부분으로서 또 뭐가 있냐면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은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능력이 있는 것은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매매됐습니다. 매매돼가지고 새로운 양수인 집주인이 왔을 때 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니까 내가 못 나가라고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이런 그 대항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이 뭐다? 인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입신고예요. 자, 인도와 전입신고. 자, 요건에서 보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언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 뭐 인도는 뭐예요? 입주하는 거죠. 전입신고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그럼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입신고라는 것이 요것이 하나의 어떤 기능을 갖느냐? 공시의 기능을 갖습니다. 자, 전입신고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는다? 공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전입신고는요, 공시의 기능을 가지니까 자, 내가 이 주택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것이 하나의 공시죠. 그런데 공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이 없겠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신고라는데 132번지에 살고 있는데 133번지로다가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시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132번지라고 제대로 써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앉아서 꾸벅꾸벅 이제 낮에 이제 졸다가 신고서를 받고 나서 133번지로다가 전입을 갖다가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졸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전입신고 잘못됐죠. 담당공무원이 다시 2번지로 지웠습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수정했어도 어쨌든 처음에 전입신고한 시점이 대항력 발생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수정했을 때는 원래 처음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발생하는데 내가 만약에 132번지인데 133번지로다가 전입신고했다가 내가 고쳤죠. 그럴 때는 고친 부분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구주택과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요. 이거는 뭐냐면 자,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요.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 가구가 사는 거를 뭐라 한다?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이거는요. 전입신고할 때 집원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자, 동호수까지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 있죠. 원룸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한 사람이에요. 구분 소유가 되지 않고 근데 각각 1층, 2층, 3층, 4층 호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집원까지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이거는 소유주가 어떻게 돼요? 각각 소유주가 틀린 거죠. 이거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집원에다가 뭐까지를 갖다 해야 된다? 동호수까지를 해가지고 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집원에다가 동호수까지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다가구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곧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전입신고와 관련된, 즉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던 다들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09페이지에 보니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하는 부분 보죠. 자,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 확정일자란 뭐예요?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위가 확정돼 가지고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자, 그러면 보죠.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라는 걸 보면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 변제는 이거는 이 우선 나보다 뒷순위보다 즉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나의 순위는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순위 확정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앞순위보다는 밀리지만 나보다 뒷순위보다는 먼저 어떻게 돼요? 순위가 확정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나 공매 시에 배당을 받게 되죠. 그때 앞순위보다는 밀리지만 뒷순위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이런 우선변제라는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순위 확정력을 갖는다라고 했죠. 순위 확정력을 갖는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자, 확정일자 받는 것은요. 동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자, 법원의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서도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그 확정일자 찍어주는 것을 뭐라 한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은 그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자, 보죠. 지금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발생하는데 다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보죠.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015년 오늘이 이제 3월 예를 들어서 28일이다 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015년 3월 28일 날, 자, 인도와, 자, 요때, 이 28일 날, 인도와, 그 다음에 또 전입신고합니다. 자, 28일 입주하죠?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면서 뭐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자, 보시죠. 인도화 전입신고를 28일 날 했죠.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3월 29일이겠죠. 자, 29일 날이 뭐가 된다? 대항력 발생되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2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됐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28일 날 받았어도 확정일자 효력은 29일 날 0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 대항력이 29일 날 0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경매 부분에 가서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순위 싸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2015년 3월 28일 날 인도화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인도화 전입신고를 딱 했는데 깜빡하고 뭘 안 갖고 온 거예요? 계약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동사무소에. 그래서 내일 하겠다라고 해서 전입신고는 28일 하고 29일 날 뭘 했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이때는 29일 그날부터 발생해요. 왜냐? 이미 29일 날 0시부터 뭐가 발생?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이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 부분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순위 확정력을 갖는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물권적인 성질이죠. 자, 그런데요. 조심할 것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물권으로서 전환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물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요. 순위만 이렇게 순위 확정력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서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전전선고 같은 경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01페이지에 보면 자, 우선변제권의 승계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승계. 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가 있는데 바로 금융기관 등이 그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 자, 금융기관이 지금 뭘 해줘요? 전세 대출을 해주죠.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근데 자, 보시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 주택이. 그러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있죠. 그러면 자,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보증금을 대출을 해준 건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인한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보증금을 대출해 준 것을 회수하려면 경매 장소에 임차인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보증금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받는 순간에 그걸 탁 뺏어와야지만 보증금 회수할 수 있겠죠. 보증금 대출해 줬을 때는 자, 이렇게 불편하니까 아예 대출해 줄 때 이런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양도양수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요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바로 우선변제권 자체를 금융기관이 승계하니까 우선변제를 누가 받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직접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우선변제권 승계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다만 자, 대항력권을 상실했거나 여러분들이 저 311페이지 보세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있죠. 대항력권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거나 이럴 때는 대항력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도록 해놨다. 자, 그래서 이런 우선변제권 승계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액 임차인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소액 임차인의 보호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